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주식 한 가지를 또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차전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만족을 채워드릴 수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악플로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언급하기를 꺼려 해서요. 제가 대신 그 짐을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이거는 오해다, 이런 차원에서 역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정보들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건데 아니면 오해인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바로 그 지점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들어가서 정확한 팩트를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금 최근에 44조 에코프로비엠의 수주를 주면서 물량을 주면서 상당히 어쨌건 뭐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네, 재고가 늘고 있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2주 동안의 주가 흐름 먼저 보시죠. 11월 22일 날 47만 1,500원 하던 주가가 어제 종가 12월 5일 종가로는 44만 4천원. 오히려 좀 낮춰졌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 기관도 조금 사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매도하고 아직은 방향성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크게 비중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분봉 단기 차트 보면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어쨌건 방향성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일봉으로 봐도요. 단기 52만 2천원 고점 이후에 다시 쭉 빠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잠시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은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5일선, 11선, 21선이 층층이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고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좋은 호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저항선을 뚫고 확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 80만 원 최고 찍고요. 23년 3월 달 그리고 41만 7천 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일선이 좀 평평해지면서 반등하는 모습. 그러나 11선 요 파란 11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월봉상으로 봐도요. 지금 분명히 요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것을 딛고 61선 위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뭐 월봉까지 보지 않더라도 중기적인 차트 주봉상으로 어쨌건 11선, 요 11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빠지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1년도 매출액 보면은 13조 5,53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76억 잘 나왔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은 20조 1,241억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거의 7, 8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23조 2,936억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1조 8,536억. 그러면 이 컨센서스대로 1, 2, 3분기 매출이 오르고 있느냐 좀 보시면 1분기에 5조 3,548억 그리고
영업이익 3,754억, 2분기도 5조 8,406억, 영업이익도 4,502억, 3분기도 5조 9,481억, 영업이익 4,960억, 4분기에 6조 1,794억과 5,314억의 영업이익 구하는 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왁 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충분히 혹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실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 기대치는 충분히 달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부, 어떤 제품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같은 이쪽 전자재료 사업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전자재료 보시면 21년도 매출도 2조 6천억, 22년도 매출도 2조 5,578억, 올해 예상 매출액도 2조 4천억, 내년도도 2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장이 없는 그냥 기존의 고정 어떤 물품 판매 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에너지 솔루션, 바로 이쪽의 사업부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여기에는 이제 소형 전지가 있고요.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동차라든가 전동 오토바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소형 전지,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의 성과를 보시면 21년도에 10조 9,469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17조 5,662억, 확 늘었죠? 7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 다음 올해 예상은 20조 8,842억. 네, 역시 3조 이상, 3조 한 3천억 이상 늘어나는 거죠. 또 24년도, 내년도도 23조 2,56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죠. 올해보다도 한 2,600, 700억 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죠. 사업부별로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일단 21년도에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5,300억의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역시 5,542억의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 23년도 올해 예상은 3,20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3,900억.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고정이 돼 있고 영업이익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 이유가 되는 이 사업부,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1년도에는 5,376억이었고요. 22년도에는 1조 2,538억. 네, 거의 2배 반 가까이 급등했죠. 그리고 올해 예상도 1조 5,458억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1조 8,104억이 예상이 되는,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 2차 전지에서 주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얼마이냐,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갈 거야 말 거야, 이건 의미가 없고요. 단지 증권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목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82만 원으로 잡았고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82만 원을 산출했는가 기준을 좀 보죠. 24년도 에비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에서 4조 600억 원의 그 에비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것을 14배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4조 8,090억의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CATL, 20년에서 22년 평균 에비타에서 30% 할인한 기준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나오는 24년 에비타를 5,03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배수를 곱해서 2조 2,650억의 그 영업 가치를 부여를 한 거죠. 이것은 23년 에비타의 피어 에비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런 곳들의 에비타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자산 가치를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총 가치가 4조 1180억이라고 산정을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3조 3860억입니다. 장부가액에서 30% 할인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상장사 가치, 다른 계열사들 이야기겠죠. 7320억. 네, 요것도 역시 30% 할인한 가격.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 가치를 4조 118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우선주 시가총액 3480억, 그리고 순차입금 24년 말 기준입니다. 4조 3680억. 요것을 하나의 채무라고 보고 합쳐서 적정 시가총액을 56조 4770억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발행 주식수를 나누니까 주당 밸류가 82만 130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2만 원으로 잡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이 목표 주가를 잡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잡은 목표 주가 78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됐는지 기준을 보죠. 일단 2023년 에비타로 봤습니다. 소형전지 쪽의 그 에비타를 1조 340억으로 봤고요. 이것을 멀티플을 11배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정 가치가 11조 3740억이 나왔고요. 자동차 전지에서 1조 7330억의 에비타를 예상을 했고요. 이것에 18배의 멀티플을 줘서 적정 가치를 31조 1850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과 관련해서 1330억의 에비타를 생각을 했고 멀티플 15배 줘서 1조 9890억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전자재료 이쪽은 에비타를 5220억 정도로 봤고요. 거기에다 10배의 멀티플을 줘서 5조 22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한 영업가치가 49조 7680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영업가치로 투자유가증권이 있죠. 지분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삼성 SDI가 가진 그게 8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30% 디스카운트해서 5조 775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1조 9660억을 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적정시가 총액이 53조 5770억이다.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6,900만 주로 나누니까 적정 주가가 78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목표 주가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를 갖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뽑았구나.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가장 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호재성 뉴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리를 건드리게 되고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그냥 참고만 하면서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피어그룹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11월 22일 2주 전이죠. 종가가 44만 2천 원이었고요. 어제 종가가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오히려 좀 빠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글쎄요. 일단 일주일 동안은 팔고 그 다음 주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은 안 잡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이러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도 보죠. 11월 22일 14만 2,300원의 주가가 어제 종가로 13만 5,200원 역시 빠졌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방향성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그냥 매도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섹터 자체, 셀 업체들에 대해서 기관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은, 아직은 좀 부정적 경향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피어그룹의 그 주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일단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조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도 사실 29조 정도 하니까요. 주가가 한 43만 5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 한 16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이 2배 정도다. ROE는 12 정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올해의 부채 비율은 1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의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43만 5천 원. 그때 PER은 13배보다 조금 더 낮겠죠? 네, 그 다음에 PBR은 1배가 되고요. ROE는 13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한 18%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LG엔솔을 한번 볼까요? 이 리포트가 나왔던 이 자료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여기서는 95조 8천억 정도로 잡았는데 오늘 주가로 보니까 42만 7,500원,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감안하세요. 어쨌건 PER이 53배 더 높아지겠죠. PBR도 5배가 됩니다. ROE가 9가 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30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상이. 근데 내년도에는 이 주가, 그러니까 42만 7,500원, 그러니까 이 시총이 지금은 100조인데 뭐 이게 95조 기준이니까 96조 기준,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뭐 약간 차이지만. 그랬을 때는 내년도 PER이 31배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PBR이 4배, 그 다음에 ROE가 15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죠. 대신 부채 비율은 37%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보죠. 지금 23년도 가이던스로 봤을 때 PER은 20배입니다. 시총을 13조 3,870억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13만 5천 원 정도 하죠. 주가가 13조 6천억입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배 정도 한다 보시면 되고 PBR은 1배, 그리고 ROE는 3,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올해 기준으로 8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4년 기준으로 지금의 주가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PER이 7배가 됩니다. 그리고 PBR은 1배가 되고요. ROE는 8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90%, 네,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나오죠. 일단 그 외에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파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기업만 좀 분석을 한다 해도 지금 삼성 SDI가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셀업체 가운데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이러한 것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라는 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이 확장성,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사실 또 정유 부분하고 이런 것들도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PER과 PBR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쨌든 삼성 SDI가 가장 낮게 저평가받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좀 매도했고요. 22년도에는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어떨까요? 22년도 7월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비중이 좀 높아지다가 다시 2023년 4월, 5월 이 지점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자,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의 지난 13년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PER, 요게 20배고 요게 한 15배, 16배 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바로 요 지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낮은 지점에 있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봐도요. 지금의 수준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10년도가 1.12배 정도, 2, 3배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다가 계속 2016년, 17년까지 네, 거의 한 낮은 저평가를 좀 받다가 PBR 기준으로는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20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서 PBR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PBR이 1과 2 사이, 네,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지난 13년간의 PER과 PBR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으로 이 위치,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네, 한눈에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실적 대비 너무 싼 주가다. 그래서 80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이 이야기를 했고 SK증권도 PER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다. 그리고 너무 과매도하고 저평가 구간인 2차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수익성이 돋보인다. 3분기에 4,960억, 중대형 출하량 증가에도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네, 다음 또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2차 전지가 불황이라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낙폭이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2월 5일 때 나온 뉴스인데 영업이익률도 1.8% 개선이 되고 있고 중대형 EV용 전기차용 배터리도 7%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3분기 그 매출도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냐?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요즘 사실 그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알버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뉴스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뭔가 불안한 분위기,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섹터 내의 주식들이 지금 이미 그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네, 그 리포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에코프로비엠에 44조의 5년간 또 수주를 주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결국 기업에서는 자신이 없는 일은 벌리지 않는데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현대차 뉴스가 또 연결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협력했던 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이다.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P6를 2026년부터 7년간 공급하고 그 NCA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거기다 BMW라든가 네, 이런 그 하이엔드급, 네, 좀 프리미엄급 이런 그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여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SDI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보다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증설, 네, 확장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내부 목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약간 전기차의 그 성장이 둔화됐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또 그 장점으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S&E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가요. 2022년도에 38.5%의 성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0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차량은 672만 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1054만 대가 팔렸고 성장은 56.9%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 967만 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판매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증가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성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증설이라든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한파가 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높은 고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그널, 요 데이터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기고 있다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이 삼성 SDI의 이 전략 지금이 좀 빛이 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3사 2023년 3분기까지의 투자 비용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구 개발비에는 2.8%, 매출액 대비 2.8%의 연구 개발비를 썼고요. 캐펙스 투자 비용에는 7조 39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8,364억의 연구 개발비를 썼고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 4.9%, 상당히 높죠. 그리고 캐펙스 투자 비용은 2조 4,436억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SKO는 투자 비용이 2,206억인데 이것은 매출액 대비 2.2%,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6조 7천억,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연구 개발비에다가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오히려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보수적인 이 캐펙스 투자 전략이라고, 삼성 SDI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보면 에비타가 2조 3,200억이 나왔을 때 캐펙스 지출 비용은 2조 2,547억, 캐펙스라는 거, 미래를 위해서 지출하는 투자 비용, 요것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만큼 재투자를 하겠다. 22년도에도 3조 2,700억, 그런데 캐펙스 투자는 2조 8천억, 2023년도 또 2조 5,900억 정도의 에비타가 예상이 되는데 2조 4,40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한도 내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이 삼성 SDI의 전략이고, 이것이 다행히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신문 기사들도 좀 보시면은 연구개발비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높은데 증설과 관련해서는 적당하게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 한도 내에서 해나가는 보수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동안 증설 확장 전략이 좀 늦었다, 그래서 이미 선점하지를 못하고 늦춰지는 거 아니냐, 후발주자로서 그런 우려들을 이제 지금 다 불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삼성 SDI는 프리미엄 차종을 좀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전략을 좀 얘기했네요. 아까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납품하기 위한 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에 5년간 44조 원의 양극재 오더를 줬다, 이 얘기도 NCA 계열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NCA라는 건 결국 이 각형 배터리, 지금 P6라고 하는 이 신규 프리미엄 관련된 제품을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차종이 프리미엄 차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고급 전략은 지금 이미 독일 BMW, 뉴 i7, iX, 뭐 그다음에 아우디,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특허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하는 가운데 또 12월 4일 날 나온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다가도 좀 주목을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R&D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삼성 SDI의 이 R&D에 대한 끝없는 투자 열정, 이거에 대한 호의적인 시장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건 올해에도 그 국내 유일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셋업을 완료하고 개발 시제품을 생산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요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R&D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계속해서 수주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17일 날 그 공시가 나온 거를 좀 보니까요, 지금 이 배터리 셀 이 3사의 현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오창 공장, 미국, 중국, 폴란드 해외 공장의 3분기 평균 가동률이 72.9%, 그러니까 올 상반기 74.8%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를 집계를 냈고요. 지난해 75.4%보다도 또 떨어졌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SK온도 국내외 공장 평균 가동률이 94.9%, 그러니까 상반기 95.4%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거. 물론 삼성 SDI는 중대형 전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소형 전지 부분 같은 경우 여기에는 77%,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의 평균 가동률 88%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력 감축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최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직 인력 그 170명을 해고 조치했고요. 정리해고. SK온도 그 조지아주 생산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은 긴축 경영 혹은 확장적인 어떤 공격적 경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 SDI가 이제까지 덜 공격적으로 그 자기들의 그 에비타에 맞춰서 캐펙스를 늘려왔기 때문에 가장 호평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SK온과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또 장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단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 붙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셀 업체다. 예,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 이제 울산시에 공장을 2개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투자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LFP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 보급형 자동차, 좀 더 자동차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 네, 보급형, 여기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 자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까지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은 전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네, LFP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지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시 현대차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에서는 2개년을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말까지는 개발이 끝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보급형으로 많이 쓰이는 이 LFP 배터리는 CATL, 그 다음에 BYD 같은 이 중국산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기아 레이에 이걸 최초로 그 적용을 하면서 올 1, 2분기 중국산 그 전기차 그 배터리 수입량이 작년 동기 대비 156.6%가 증가했다. 그래서 현대차가 중국산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욕하시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중국산 LFP 배터리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내재화를 해서 2025년부터는 한국산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3사 셀 업체, 그 다음에 중견 업체와 지금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울산에서 만들어서 상용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LFP 배터리도 물론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삼성 SDI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EV 시장의 성장성, 그러니까 이 매출에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 2차 전지의 이 성장성, 이거는 뭐 더할 말할 나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죠. 대신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두 개의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지 특징이 서로 좀 다를 뿐인 거죠. 삼성 SDI는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셀 업체다. 이거에는 별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SDI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논리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장성을 먼저 보는 분이 있고 매출의 확장성을 먼저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3사 배터리 셀 업체들 지금 많이 주가 조정이 일어난 상태고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역시 삼성 SDI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종목 분석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요즘 제가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하나의 종목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그 분석에서 뭔가 잘못된 자료라든가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 후속으로 그와 관련된 이슈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오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속보로 좀 나왔죠. 일단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 정상이 합의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 관련해서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결국 2차 전지, 거기와 관련된 핵심 광물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핵심 광물 혹은 2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그 필수 품목, 이것이 만약에 좀 수급이 복잡해지거나 하면 다시 공급망 교란에 의해서 다른 그 어떤 밸류 체인까지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어떤 그 수급 교란 상황이 벌어질 때 포착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자, 핵심 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을 겨냥한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중국이 산업용 요소, 그다음에 인산 암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그 경제의 그 약점,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겠죠.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결국 중국 경제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일어났다. 좀 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해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더 분석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종목은 LNF입니다. LNF 관련해서는 사실 양극재주 가운데서는 가장 미운 오리 새끼였죠. 가장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받고 있고 또 대신 그러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LNF의 주가가 모든 양극재 2차 전지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LNF의 기본 펀더멘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27일 2주 전이죠. 14만 2천 원이던 주가가 어제 종가로 18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4만 6천 원, 거의 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수급 상황을 좀 보죠. 이 급등했던 최근 2주 사이에 기관은 계속 매수하는 움직임이고요. 외국인은 좀 사다가 최근에 좀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하는, 방향성이 아직은 좀 샀다 팔았다, 방향성이 아직은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공매도 잔고 수량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최근에 공매도 거래는 거의 없고요. 대신 11월 16일 기준 240만 주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있었는데 205만 주 정도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주 가까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공매도 쇼커버, 이 환매에 따른 또 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공매도가 환매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그럼 2차 전지주들은 어떤 흐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11월 16일 159만 4천 주였는데 지금 140만 주.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11월 16일 날 313만 1476주였는데 328만 3152주.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증가한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11월 16일 날 기준으로 528만 6174주였는데 547만 주. 네, 역시 여기는 한 20만 주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도 한번 보시죠. 11월 16일 175만 9,384주에서 네, 여기는 약간 줄었습니다. 162만 7,640주 정도. 이 주식들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네, 바로 이러한 공매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까지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네, 이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것이 결국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LNF의 주가 움직임 보시죠. 28일 기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다. 30분 봉입니다.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다가 네, 11월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한 4, 5일간 횡보하면서 네,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5일선과 11선이 살아있고 21선도 역시 60일선을 볼트크로스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주가 동향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5일선이 11선을 골든크로스 내고요. 그 다음에 21선 위에 양봉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인 네, 121선과 그 다음에 61선이 지키고 있는 21만 원 네, 전후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좀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으로 보셔도 네, 참 많이 올랐죠. 최저 12,000원 하던 주가가 2020년 네, 상반기부터 쭉 올라와서 34만 9,500원을 찍고 네, 지금 이 18만 8천원 정도 네,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이 큰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NF의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매출 규모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9,708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43억이었고요. 22년도에는 3조 8,873억,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22년도 주가가 이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매출 실적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3배, 4배 가까이 네, 증가했으니까요. 영업이익도 2,663억으로 거의 6배 가까이 네, 증가했던 네, 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그거는 이 LNF만이 아니죠. 다른 그 양극재 관련 주식들도 그랬고, 그래서 2차 전지 돌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23년도 예상 매출액은 5조 236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04억. 작년에 비하면 또 확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튬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 부분도 있고요. 그로 인한 판매 단가가 또 하락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5조라는 매출 충분히 달성 가능한가?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1조 3,629억, 그 다음에 2분기에 1조 3,682억, 3분기에 1조 2,554억, 네, 이렇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도달하려면 1조 원만 4분기에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704억이라는 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4분기에 126억만 네, 매출을 올리면 되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까지의 추세로 보면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LNF가 어디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 제품, 사업 그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EV가 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IT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21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21년도 9,700억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그 가운데 EV 쪽에서 5,610억이 발생이 됐고요. ESS에서 2,430억, 그리고 IT 쪽에서 1,650억의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확 달라지죠. 5,600억 정도 올렸던 EV 쪽에서 3조 1,220억의 매출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ESS는 5,210억 정도로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IT 쪽도 2,430억 정도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상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 EV 쪽에서 4조 1,970억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ESS에서 5,170억의 매출이 기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 2,520억.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핵심 성장 사업 분야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컨센서스도 6조 1,05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EV 쪽에서 5조 4,760억이 매출이 발생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ESS는 오히려 좀 주네요. 4,560억. 그 다음에 IT 쪽도 오히려 줍니다. 1,720억. 그렇기 때문에 LNF는 이 EV,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이쪽의 실적이 기업의 밸류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LNF는 만들어진 제품 어디에다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매출과 수주 상황 2023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다트에 나온 자료인데 일단 23기,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3조 8,063억 4,200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전부 수출이 됐다. 국내 매출은 얼마입니까? 이게 16억 5,3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9%의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 기업들은 결국 얼만큼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LNF가 연구 개발비에 쏟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것도 한번 잠깐 좀 체크해 보시죠. 역시 다트에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21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의 1.25%를 연구 개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0.86%, 그리고 올해는 예상 아직 4분기가 안 지났으니까 0.44%로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만 봐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매출이 그 대신 또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단위 수는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액수로 보면은 21년도가 121억 6,8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가 335억 9,200만 원. 근데 올해는 175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수치만 보면은 기술 개발을 더 이상 할 게 없어서일까? 좀 의아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업의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연구 개발비를 좀 보겠습니다. 21년도에 합계가 248억 6,300만 원. 22년도 404억 4천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도 328억 300만 원 정도로 연구 개발비를 쓴다.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도가 22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는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절대 금액에서도 그렇고 비율에서도 1.3%, 1.3%, 올해도 1%의 연구 개발비에 쏟는 포스코 퓨처엠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항상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그 기술 개발 싸움에서 LNF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그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요거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좀 두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관련해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증설 부분이죠. 계속해서
그 증설을 해나간다는 것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회사의 성장을 담보해주는 하나의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다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2022년 8월 22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해서 6,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344억 7천만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됐고, 나머지 4,15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4,150억 정도를 LNF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LNF의 그 목표 주가, 네, 증권사 두 곳이 어떻게 잡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투자에서 잡은 건데요. 일단 LNF 밸류에이션을 2025년 EPS로 봤습니다. EPS가 13,310원일 것이다, 25년도에. 거기에다가 2025년 동종업체에 비해서 30% 할인한 27배를 타겟 P로 줘서 주당 적정 가치가 35만 9,359원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18만 8천 원 정도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상승률이 91%라고 나오는데,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네, 이 주가는, 목표 주가는 큰 의미를 갖지 말고 단지 이 주가, 이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섹터의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그 경쟁사들에 대한 타겟, 그 밸류, 이런 것들의 기준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런 기준에서 뽑았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결국 주가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얼마만큼 나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한 지금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의 크기가 얼마이냐,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참고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에서도 이렇게 내놨네요. 2025년 기준, 여기는 에비타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EPS로 잡았고요. 하나는 메리츠는 에비타로 4,190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멀티플 밸류를 36배를 줬습니다. 성장주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 가치가 15조 890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순차입금 그리고 보증승거를 빼니까 적정 시가총액이 11조 8,620억이다. 그리고 발행 주식 3,170만 주로 나누니까 적정 주가가 37만 원이 나왔다. 네,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준을 잡든 물론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주가는, 목표 주가는 좀 비슷합니다. 36만 원, 37만 원. 네, 그러나 현재 주가는 18만 원대라는 거. 자, 그리고 이 LNF에 대한 기대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결국 기대감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많이 벌은 거, 전분기에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분기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내년도가 더 얼마나 좋아질지, 이거에 의해서 주가는 우리 심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가 변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LNF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은 컨센서스라고 봐야겠죠. 네, 23년 1월이죠. 1월에 이 정도였던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분기별 영업이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메리츠 증권에서도 잡은 게 이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요 정도, 컨센서스가 요 정도였는데 자꾸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 이것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간 거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뭐 더 많이 오를 수 있네 어쩌네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자꾸 낮춰지니까, 이익이 자꾸 낮춰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주가는 쭉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상반기에는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네, 그리고 지금보다도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거의 사례를 봐더라도 이렇게 상승의 어떤 동력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내려가는 과정이 있고요. 컨센서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LNF의 그 캐파 연간 생산 추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도가 확 증가되죠. 24년도에도 구지 3공장이 완공이 되고 테슬라 및 LG ES향 4680 양극재가 납품이 되면서 네, 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25년도에도 더 증가를 하고요. 26년, 27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25년도에서 26년에는 LG ES 미국 생산 기지향 그리고 유럽 노스볼트향 출하가 되고 있고 또 LFP 조기 양산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캐파는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극재 수출 데이터 한번 볼까요? 양극재 수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쭉 21년도서부터 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쭉 보시면 네, 계속 증가하는 모습 나오죠. 근데 우리는 최근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수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증가했다가 조금 낮아졌다 뭐 고만고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프의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좀 하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요것이 바로 주가가 또 조정받은 매출 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어그룹 주가 추이도 보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11월 27일 2주 전 주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34만 3천 원. 그래서 14만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네, 한 1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7일 날 24만 1천 원 하던 주가가 31만 3천 원으로 끝났고요.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30% 가까이 네,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은 포스코 퓨처엠 계속 좀 방향성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하다가 지금은 또 사고 있네요. 외국인도 그렇고 좀 일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좀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연기금의 최근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네, 포스코 퓨처엠 네, 많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네, 물론 좀 팔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건 어제도 한 12,700주 정도 네,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이 연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가를 지켜주는 하나의 기초 역할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양극재 기업의 EV 그리고 에비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많은 거 보지 말고 세 가지 기업만 보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그럼 포스코 퓨처엠 보시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은 가장 높은 EV 에비타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높이 가다가 최근에는 좀 네, 그리고 10월 말서부터 다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LNF 가장 낮은 위치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LNF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비타가 좀 낮구나. 요거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번 보시죠. 먼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023년 5월서부터의 주가 흐름이 이러한 모습을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역시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동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네, 이 상승폭 자체가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쭉 하락은 뭐 비슷하게 나오고 네, 하여튼 두 개의 그 종목에 비해서 LNF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 주가의 그 변동성이 좀 약한 모습이라는 거 일단은 이 추이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들의 리포트 한번 보죠. KB증권에서 결국 봄은 온다 11월 28일 날
전방 수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고가 늘고 있다, 이런 것들 반영해서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네, 테슬라 사이버트럭 향이죠. NCMA의 본격 판매로 실적이 반등하지 않겠냐. 네,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저평가가 과도하다 이렇게 봤네요.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원래 예상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결국 안정적인 테슬라 납품과 유럽 신규 고객향으로 2025년까지 최소한 16만 톤의 양극재 출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봤네요. DB금융투자 11월 21일 날 출하량이 부진하는 것은 이건 좀 지속될 것이고 대신 2024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면서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좀 계속 둔화한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에서 얼마나 LNF가 저평가라고 분석을 했는지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2025년 PER 기준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11월 7일자 기준이니까 그 이후의 주가 추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5년 PER 대비했을 때 48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6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LNF가 15배.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로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적이 이렇게 나빠진 데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축소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화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반전을, 좀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가격은 아직은 하향 곡선이 딱 스톱해 있는, 평평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각도가 매우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더 벨에서 나온 뉴스 자료인데요. 2022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11.6%가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 7.7%, 에코프로비엠 7.1%, LNF 6.9%. 네,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LNF 이 세 개의 기업을 보면은. 그리고 23년 올해 1분기 한번 보죠. 포스코 퓨처엠이 2.1%,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5.3%, LNF가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격차가 벌어졌죠. 그리고 2023년 2분기 때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네, 에너지 사업부의 얘기입니다. 4.5%의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에코프로비엠은 6%, 그런데 LNF는 0.2%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호황일 때는 괜찮습니다만 네, 이렇게 뭔가 실적이 축소되는, 둔화되는 지점에서 상당히 큰 영업이익률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LNF는 탄산 리튬, 네, 바로 이 탄산 리튬을 고가에 매입해서 재고로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재고의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 재고 자산, 이 평가손, 이것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확보된 탄산 리튬을 통해서 만든 제품의 비중이 전체 LNF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LNF의 재고 자산이 1조 6,365억으로 손해가 훨씬 컸다고 하네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의 재고 자산은 1조 3천억 수준. 네, 그러니까 한 3,300억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손해율이 컸다. 이것이 영업이익률을 확 끌어내리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룹사들끼리 서로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LNF는 단독 양극재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 투자를 하겠다, 양극재 사업과 수직 계열화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26년까지 5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10월 3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기업들처럼 중간재인 전구체, 양극재에서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클로즈 루프를 구축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5조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 24년도에는 1조에서 2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만약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면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았던 그 가장 큰 약점, 수직 계열화, 이익의 극대화라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5조 원의 새로운 돈이 들어가자니 또 이 자금 조달하는 게 또 문제가 커지겠죠. 지난번 삼성 SDI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는 그 한 해 일어난 영업이익만큼의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올 1에서 3분기까지의 그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4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다. 물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을 통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만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F가 만든 방법이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그래서 LS그룹과 전구체 사업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케미컬하고 합작법인을 만들겠다. 이 미쯔비시 케미컬은 일본의 음극재 전해액 생산 업체로 30년 이상의 음극재 연구를 진행해온 기술력 있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LS그룹과는 전구체 제조 판매 그리고 황산니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까지 협력하겠다 밝히면서 전북의 그 새만금 단지를 거점으로 연내 공장을 착공하고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양산을 시작하겠다. 11월 29일 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LNF는 그동안 약점으로 취급받았던 수직 계열화, 이익의 극대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일단 컨센서스에 따르면 24년도에는 2,759억, 25년도에는 5,432억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수익성이 다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도 또 부가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쟁력,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2차 전지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음극재 그리고 LFP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이게 12월 4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 부분까지 하나의 그 새로운 긍정적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PER로 보더라도 LNF가 가지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은 결국 미인대회이죠. 그 심사위원들, 즉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고 앞으로 더 이익을 낼 것 같은 기업이 누구이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는 거고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 밸류에이션 가치로만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만약에 지금 46배 PER 25년 기준 그 PER 46배를 주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 성장주에 대한 그 기준, 평가 기준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그 조인트 벤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 이익의 극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 그때에는 다시 한번 LNF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주가라는 건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세 개의 양극재 업체 중에서 어떠한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혹은 장기적 시점에서 더 큰 수익을 줄 것이냐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겠죠. 오늘은 LNF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가족분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자신의 그 투자 원칙, 자신의 투자 자금,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